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쇼미더머니 버전이었습니다. 쇼미더 발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망드 스튜디오의 스튜디오장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입니다. 네, 스튜디오가 몰락해버려서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옛 구 은실장 스튜디오의 자가발전 스튜디오의 스튜디오장 은실장입니다. 문화예술 기획자고요. 네, 힘드네요, 먹고 살기가. 네, 유일하게 여기서 스튜디오가 없는 가난뱅이 거지 이긍정입니다. 개발하는 개발자고요. 돈만 살아 있습니다. 가장 스튜디오다운 집을 사는 건 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힙스터다운. 땅 속에 살잖아, 거의 땅 속에. 폐허. 은실장 그렇게 폼페이 아무한테나 보증 서주지 말라니까 집이 결국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집이 떠내려갔어요. 네, 비트코인에 그렇게 다 투자하더니 갑자기 과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집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집이 침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구할 예정입니다. 네. 이사 준비 때문에 네. 7월은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음질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뭐 우리는 자가발전의 몇 없는 자랑거리 아닙니까, 음질? 네. 그러니까 그것만이 없어지겠어. 네, 그래서 좀 나름 신경을 또 쓰고 있다는 네. 거. 혹시 모르니까 이 파일 설명에다가 녹음을 이번에는 아망드 스튜디오에서 했다고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상화되면 비교해서 분석할 수 아니 있게. 아망드 스튜디오 건 안 들어야겠다. 뛰어넘을 수 있게. 뛰어넘을 수 있게. 네. 그럼 R하고 가로 열고 앞에 이름 한번 붙여놔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쨌든 이 컨텐츠를 끊임없이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네. 사실은 제가 그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 전체를 이사하려다 보니까 이게 꽤 세팅하고 이런 작업들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한 달 정도는 원래 한 달을 쉬자라고 내가 제안을 했는데 얘네들이 절대는 한 달은 못 쉰다. 3주를 쉬는 건 많다. 입이 근질거려서 안 된다. 네, 그러면서 그냥 아망드 스튜디오라는 곳을 급조했습니다. 그냥 저희 집이죠. 네, 사실 그냥 뭐 밖에서 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노천에서 하는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지 않나. 네. 오히려 더워. 네. 아무튼 이 좁은 공간에 남자 셋이 이렇게 습하게 앉아서 네네. 네, 저희 이번 주 자가발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굉장히 힘드네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누가 방송하죠? 이번 주에 뭐가 주제야 일단? 제가 방송을 하는데요. 주제가 뭐예요? 저번 거에 이어지지 않죠? 이제 완전 기다려봐. 새로운 주제잖아. 이제 말을 하려고 하잖아. 왜 그래요? 새 주제지 어쨌든. 새 주제죠. 새 주제. 시리즈가 아니란 말이야. 이번에 가져온 주제는요. 자유 게시판에 스테이 14님께서 써주신 글에 착안을 해서 네. 가져왔는데요. 네네. 존재하다 같은 거. 14번 존재하다. 네. 그 자유 게시판 글을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요. 네네. 저 역시 기록 덕후의 기질이 조금 있어서 제가 산 물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어떤 기기로든 수정이 가능한 구글 시트로요. 라면서 혹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나 서비스가 없을까? 라고 글을 써주셨어요. 기억난다. 이거 그때 우리가 그 자유 게시판 한 번씩 읽어보면서 너지 싶었던 거였는데 네. 역시 본인 거를 발췌해가지고 이게 아니 이렇게 댓글을 글을 남겨주셨는데 은실장이랑 저랑 동시에 그거는 긍정이가 잘할걸요? 이렇게 댓글 달았어.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때 블로그에 글로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하기보다 아예 방송으로 가져와서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고 장단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글로 정리하면 보통 한 1년 반 정도 걸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신속한 정보 전달 위해 가져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다들 정리하는 거는 좋아하시죠? 두 분 다.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이 넓은 집으로 갈수록 정리를 안 하게 돼요. 정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넓은 집으로 가는 거죠. 아 그런가? 네. 아무튼 그 이전에 원룸 같은 데 살 때는 네. 거의 매일매일 정리를 하는 게 하루 일과 중 하나였는데 이제 투룸이 되니까 그 한 방을 창고로 창고로 하시죠. 진짜 약간 그러다가 그 방을 쓸 때만 또 그 방을 정리하고 나머지 방은 계속 정리가 안 되고 네. 이런 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참 고민이에요. 아망드는 정리를 저는 뭐 주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저 집에 가서 맨날 청소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맨날 청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망드는 정리를 잘한다기보다는 그 심플 라이프를 살아서 다 버리는 것 같아요. 버리고 뭐 이렇게 많은데 물건이 없어 집에. 네, 아니 다 안 보이게 넣는 게 전 정리고요. 그 정리에 좀 방법이 다른 거죠. 제가 얘기하지만 긍정이는 등등도 정리를 해요. 근데 얘는 항상 모든 손만 뻗으면 그게 다 보이는 게 정리야. 아 그러면
자기 나름의 규칙을 맞춰서 널브러뜨려 놓는. 네,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닿는 게 정리예요. 진열해 놓듯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걔 난장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저는 정리를 한다는 거는 눈에 안 보이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러면 두 분 다 어찌됐건 간에 얘랑 어떻게 같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 공통점, 교집합은 네. 어쨌든 내가 기억하는 곳에 물건을 놓는다. 그렇죠. 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나만 네네. 알게. 근데 네. 지금 그럼 여기서 정리와 정리가 아닌 것에 명확한 게 나오는 건데 그 지저분해도 자기가 기억을 다 하고 있으면 그건 정리라고 나는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근데 나는 내가 몰랐는데 어느 순간 물건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게 정리가 안 하고 있다는 지금 반증이더라고요. 뭐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리의 기준은 내가 물건을 기억하는 있느냐. 곳에 놓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집 한 1년 반 살았는데 뭐 많이 없어졌어. 이사하면서 어디서 도둑 나올지. 맞은 것 같은데요? 아니 도둑이 왔다 가도 사실 모를 것 같아 스스로가. 네. 1년 반 동안 저희가 계속 왔다 갔다 했죠. 녹음하러. 야, 이 새끼들아. 네, 그래서 지금 방정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목록이나 물품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재고 관리라고 근데 볼 수도 있겠어요. 그거를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개인이 방정리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저는 이런 거 비슷한 거 했던 게 저 스테이14님이랑 비슷한 걸 했던 게 네. 예전에 지금은 다 팔아치웠는데 돈이 없어서 그 CD를 모을 때가 있었어요. 아 음반. 네, 저거 음반이 진짜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음반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거를 뭐 친구들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거를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쫙 엑셀로 뽑아가지고 나만의 바코드까지 붙여가지고 했었는데 뭐 지금 다 팔았으니까 정리할 게 없긴 한데, 없어, 이제. 진짜 정리할 게 없지만 연계가 됐지. 네, 정리해버렸어. 근데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네.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쵸. 도움이 됐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아졌을 때. 그 신보가 나오면 똑같은 걸 또 사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있지. 네. 특히 집에 와서 보니까 또 있어. 디지털 음원으로 바뀌면서 진짜 그럴 때 많아. 네, 그러니까. 헷갈리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 밖에서도 핸드폰으로 한번 찾아보고 그때 제가 캔유 쓰고 있었는데도 네. 캔유로 무선 인터넷 들어가서 그걸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오, 찾아보고 썼을 정도니까 그게 된다면 되게 편하죠. 어디서나 된다면. 그걸 처음 언제나 그렇듯이 처음 그거 정리하는 그 큰 작업만 건너뛰면 근데 그게 진짜 재밌어요. 재밌어요. 큰 작업할 때가 진짜 재밌어. 네, 뭐 취향이니까. 그래. 보통 이제 서비스에서 마이 라이브러리 이런 식으로 네네. 구입 내역이나 이런 걸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네. 그게 성이 안 차니까 다들 자기만의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오늘 1부에서는 그래서 이 정리가 안 되는 제품들 예를 들면 내가 밖에서 사왔어.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가 아닌 것들.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 규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고요. 네네. 2부에서는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볼 예정이에요. 네. 네. 그래서 1부에서 크게 다룰 거는 그겁니다. 바코드. 뭐 바코드. 네. 바코드. 일단 어디에나 현대 판매하는 모든 물건은 바코드가 있긴 하죠. 그쵸. 바코드 거의 다 실장 머리에도 없잖아요. 있고. 내 뒤에 목 뒤에 있어요. 타투에 넣죠. 목 뒤에 있어요. 네. 바코드는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건 바 형태의 코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품 같은 데 보면 막 얼룩말처럼 줄무늬로 이렇게 까만색 흰색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네네. 숫자랑 같이 그게 바코드거든요. 네. 그건 보통 컴퓨터가 읽을 수 있도록 흑백 막대를 이용해서 조합을 해놓은 건데요. 네네. 그 흰색을 읽어요 컴퓨터가. 아, 까만 걸 읽는 게 아니고? 네. 똥을 읽는 게 아니야? 완전 소름 돋았어 방금 전에. 역대급 반전인데? 까만색이 빛을 어떻게 하죠? 흡수. 하얀색은? 반사하죠. 그러면 까만색이 흡수하고 흰색이 반사해주니까 흰색을 읽겠죠. 뭐 아닐 수도 있지 뭐. 뭐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넘어가서 이래서 이과생들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유 뭐 넘어가서 네. 그냥 떠들어봤어. 하는 거야. 그래서 기술적으로 흰색을 읽는다. 네, 그래서 보통은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 바코드 그려보기 수업이 있어요. 그런 수업 있어? 수업을 했어? 그 옛날 사람들은 바코드를 잘 모르니까 안 들었겠지. 아니 네. 너 상고 나왔어? 아니, 네. 저번 주에 졸업했어요. 네, 그런 데서 그런 걸 하는데 보통 네. 전 중학교 때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코드를 뽑아가지고 뭐 A, B, C, D, 뭐 1, 2, 3, 4 이런 거는 어떤 막대기 형태다라고 알려줘요. 손으로 그려요 그거를? 네. 그래서 그 길이를 재가지고 네. 뭐 5, 4, 7, 8, 3 이걸 바코드로 그려봐라. 오. 그럼 연필로 네모를 그려가지고 막 칠을 해서 그 두께에 맞춰서 칠을.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바코드 리더기로 읽어봤을 때 그 숫자가 나오면 합격인 뭐 집에 그런 가는 것도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서바이벌입니까? 바코드 서바이벌? 아니 진심으로 궁금한 건데 진짜 그걸 해? 저 했었어요. 오. 그래갖고 아 바코드가 이런 원리구나 이렇게 체험을 시켜주셨나봐.
특이한 선생님이셨네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학교 나오신 거 아니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신기하긴 합니다. 바코드라는 걸 이제 보통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제품에 코드를 부여하는 이유는 단순히 말해서 그냥 재고 관리가 좋으니까, 편해지니까, 관리가 효율적이니까.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바코드를 활용하면 우리 집에 있는 내가 물건들을, 구입한 것들을 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라는 김경 거예요. 씨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손으로도 그려질 만큼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죠. 아주 간단한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 손으로도 그렇죠. 그려낼 수 있는 만큼. 네. 근데 그게 그러면 그게 모두에게 통용되는 건가요? 모두라는 게 그러니까 없고. 예를 들면 뭐 A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상품을 네. 그냥 전혀 다른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그 내용물을 읽을 수 있나요? 아, 표준이 있냐는 네, 말이죠. 표준이 있어요? 표준이 있어요. 일단 네네. 이게 그 국제적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라는 게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ISBN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아는 게. 네, 책이랑 도서용 코드버. 책이랑 도서, 네. 도서 상간지방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책이랑 CD들 음반 같은 미디어 콘텐츠용. 그렇죠. 이제 ISBN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북 넘버. 북 넘버야? 네. 그렇게 해서 CD는 거기 왜 들어가 그러면은? CD도 쓰는데 보통 이제 그 ISMN인가? 라고 네. 해서 그건 악보를 할 때 쓰고요. 네네네네. 네, ISBN이 있는데 ISBN 같은 거를 규칙을 보면요. 뭐 앞에 세 자리는 어떤 상품 품목 코드가 들어가고 네네. 그 다음 두 자리는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 뭐 영어권인지 프랑스어권인지 네. 그 다음 네 자리는 출판사 번호가 들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구입한 책들을 바코드를 쭉 찍어요. 네네. 그러면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굳이 책을 구입을 했는데 지은이 누구, 출판사 어디 칠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코드를 활용하면 그 안에 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정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 이렇게 뭐 지금 앞자리는 뭐 뒷자리 세네 번째 자리는 뭐다 네. 이렇게 네. 뭐 규칙을 정했잖아요 지금. 네네. 이거를 그 대학교 1학년 때 컴퓨터 구조 시간 이걸 배워요. 왜 컴퓨터 구조 시간과 이게 연결이 돼요? 코드 이것들을 이제 규칙화하는 작업들을 연습을 하는 거죠. 묶는 네. 거예요, 이미 그래서. 잘 규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그걸 이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을 때 구조화를 잘해야 되잖아. 구조화를 잘해야 되니까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도 네. 이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다 보면 이제 뭐 ISBN이라는 것들도 있을 거고 뭐 네.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내는 만들어서. 것들을 연습해보는 것도 네. 좋은 연습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긍정 씨가 말해준 ISBN처럼 네. 규칙화를 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군요. 내가 뭐 크게 집안의 살림살이 중에 가구인지 뭐 생필품인지 이런 거를 앞자리에서 몇 자리로 규정하고 그렇죠. 그 다음엔 구매했던 연도나 뭐 살 거를 구별하고 네. 뭐 마지막에 이게 소비재인지 아니면 뭐 영원히 갖고 가는 건지 이런 걸 구별하고 이렇게 그 카테고리즈를 할 수 있는 걸 연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렇죠. 거죠. 내 마음대로 바코드를 출력해서 붙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렇겠네요. 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이 바코드라는 거를 사실 2차원으로 응용을 하면요. 네네. 퀵 리스폰스라는 이름을 가진 코드로 바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QR 코드라는 걸로 바뀝니다. 제가 QR 코드의 약자 여기 QR 코드 장인이 있어요. 네. 제가 22살 때 창업을 했었는데 네네. 21살 때 창업을 했나? QR 코드 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초창기였던 완전 거죠? 이제 일본에서는 그게 뭐 붐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QR 코드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QR 코드가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 이제 버스 정류장마다 QR 코드가 있었거든요. 맞아, 정류장 정보 준다고. 네, 그래서 맞아. 이거를 이용한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폰도 거의 처음 나왔을 때고 이래서 네. 했는데 긍정이랑 비슷한 걸 그때 제가 했었어요. 뭔데요? 칠판에다 QR 코드 그렸어요. 손으로 얘네 그 사무실을 놀러 가면요. 네. 칠판에 QR 코드가 그려져 있는 거야. 손 그림으로 난 저걸 출력하는 거밖에 상상을 안 해봤거든. 그걸 네. 손으로 그려서 뭐 돼? 그냥 QR 코드가 인식이 어떻게 되더라고. 인식을 되는 것까지 연습해서 QR 코드를 그려보는 QR 코드 개발자라면 그거 그려야 한다. 아, 손으로 그려야 된다. 근데 그때 합격이다. 네, 그때 같이 했던 사람 4명인데 네. 그분이 모두 이제 QR 코드 그릴 수 있는 QR 코드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QR 코드를 만들 수 있겠군요. 네. 그 그래서 정도까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바코드는 아까 말했듯이 막대기로 이용해서 숫자를 써요. 네네. 보통 13자리에서 뭐 작은 거는 8자리짜리 바코드가 들어가는데 QR코드를 얘기를 하면 글자가 1000자에서 뭐 숫자는 7000자까지. 공간이 넓어지니까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나 보군요. 그렇죠. 그래서 7000자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QR코드에는 그런 바코드처럼 간단한 숫자가 아니라
이걸 이용을 해서 도메인이나 아니요 설명서라든지 설명서라던가 네, 텍스트를 전달하는데 주로 사용을 해요. 요즘. 정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엔 QR코드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바르게 적용된 바코드의 확장판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예네요. 그래서 저는 이 QR코드를 만약에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내 구입 날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기에. 거기다가 사실 바코드 생성하는 거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좀 찾기가 오히려 안 쓰니까 좀 덜한데 네. QR코드는 사실 생성하는 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면 조금 더 딥하게 설명해드리면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00001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머그컵을 샀다. 네네. 머그컵에 대한 정보를 어디든가에 00001은 머그컵이다 이렇게 써놔야 돼요. 네. 근데 QR코드는 그 자체에 QR코드 찍는 순간 QR코드 내에 이거는 첫 번째 시리얼이 00001이고 머그컵이다. 그리고 언제 샀다. 이 정보를 그 QR코드 자체 내에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칸칸이 다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눌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소실되라도 그 QR코드 자체가 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걸 규칙을 정의해 놓은 다른 페이퍼나 다른 시스템이 없어도 네. QR코드만으로도 약속한 방식으로 QR코드를 찍어내기 시작을 하면 같은 물건들끼리는 같은 형태의 뼈대를 갖고 있는 게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죠. 바코드는 긍정하게 말해줬지만 여러 가지 표준이 있어요. 뭐 2cm짜리가 뭐 A다, 뭐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읽는 법도 카테고리가 다양하고 다른데 네. QR코드는 통일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아까 그것 중 하나였는데 예를 들어 여기 야망드 집에 있는 저 화장품의 바코드랑 네. 그냥 뒤에 있는 어떤 화장품에 있는 상품용 바코드랑 네. 그 우리가 그냥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과자나 병음료의 바코드랑 그쵸.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코드가 표준이 다르지만 네, 표준이 바코드 리더기가 다 읽어요. 읽긴 읽어요? 왜냐면 다 그 기능 어차피 다 숫자는 똑같으니까. 그 길이가 다를 뿐이지. 그쵸. 다 똑같으니까. 네. 읽긴 읽는데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냐가 다른 거죠. 그걸 이제 화면에 출력을 시켜주거나 사람이 볼 수 있게 보여줄 때 못 보여주는 경우가 대반사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바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규격이 그럼 같냐? 아까 말했듯이 뭐 읽는 법이 다 다를 텐데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상품들은 대부분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요. 아 그래요? 네. 어디서 관리하죠? 그 상공회소 쪽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바코드넷인가? 뭐 그게 바코드를 있어. 공급해주는 곳이 딱 한 곳이라는 거죠. 대부분은. 네. 아까 말했던 ISBN이나 이런 특수 바코드들 말고는 네, 통합 관리를 해주는 거죠. 네, 상품에 대해서는 그렇고 네네네. ISBN도 이제 우리나라에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가면요, 네네. 서지 유통을 위해서 등록하는 곳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국내 ISBN은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SBN을 내가 받고 싶다. 네. ISBN이라는 건 결국에 이 책을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네네네. 책만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그렇지. 저작권 등록과도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책의 주민번호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거길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알라딘이라든지 예스24 이런 데 가면 그 ISBN을 가지고 검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런 이제 2부에서 좀 이따 소개해 드릴 거지만 그런 걸 가지고 검색을 하면 책의 지은이, 정보, 스토리 아니면 커버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네네네. 검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 책이나 음반을 정리하고 싶다 할 때 이 ISBN을 이용을 하는 것도 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럼 긍정 씨 얘기대로라면 지금 뭐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에 유통되고 있는 것들을 네. 관리하는 곳이라던가 아니면 ISBN처럼 어떤 약속된 게 있다면 네. 그러니까 약속된 게 없는 나만의 방식으로 예를 들어 뭐 집에 있는 바코드가 없는 것들 침대 뭐 가구 아니면은 말도 안 되게 큰 물건들 그쵸. 혹은 뭐 그냥 추억이 담겨있는 손으로 만들어진 무언것들 내가 만든 거. 네,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면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ISBN이나 이렇게 국가적인 제공해주는 게 있다면. 제공해주는 게 있다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이후에 더 효율적이겠죠. 효율적으로 보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물건들을 식별하고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바코드라는 걸 하나 가져온 거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냥 빛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 네네. IT 시대 아닙니까? 그치. 뭐 이런 걸 써. 그래서 우린 주파수라는 걸 이용을 해볼까 해요. 그랬지요. 네. 네. 그 뭐가 있느냐?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RFID라는 기술입니다. 그거가 라디오 프리퀀시였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파를 이용하는 건데요. 네네. 이건 제가 알기로는 그 상품을 네. 이제 도입을 할 때
재고 관리를 할 때 다 바코드를 일일이 찍어갖고 넣잖아. 등록을 하잖아. 그게 힘드니까 상품에 무선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등록을 할 수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처음에 초창기 때는요. 네. 그래서 RFID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처음에 나왔던 아이디어가 아마 쇼핑카트에 내가 뭐 새우깡 한 개, 뭐 감자깡 한 개, 뭐 와사비 맛 과자 뭐 몇 개 이렇게 5개 넣었어. 우르르 아무튼 그래서 우르르 뚜르르 하면 카트만 들고 가면 카트에 그 상품을 담고 지나가면 RFID가 상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상품들에 대한 정보들을 딱 나오고 바로 계산까지 되는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로 나왔던 걸로. 실제로 그쵸. 그게 구현이 가능한가 보죠, 이론적으로. 그걸 했었는데 네. 이제 그 당시 기술로는 부정확한 것들이 많아서 실제 기업에서 재고 관리를 한다든지 네. 뭐 예를 들어 월마트나 아마존에서 그걸로 재고 관리를 한다. 그랬다 한두 개씩 비면 큰일 나니까 그렇지. 뭐 안 되겠네 했지만 기술은 점점 발전해서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다른 있고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교통카드 같은 것도 다 그렇게 RFID 사용이 되는 죠. 거죠. 네. 네.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쓱 감자깡 하나 쓱 챙겼어. 딱 지나가면은 삐삐삐삐삐삐 소리 나잖아. 꼬렸다고? 그것도 다 그런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아까 말했던 바코드는 빛을 이용을 해요. 네. 내가 그럼 손으로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지. 안 그쵸? 되지. 인식이 안 되지. 근데 전파라는 건 손으로 가려도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슥해도 도난 방지용이라던가. 도망 방지 태그라든지 뭐 네네. 다 보이는 거죠. 저는 꼭 끌어 안으면 전파가 안 통하던데요. 뭐라고요? 저는 꼭 끌어 안으면 전파가 안 통하던데요. 이게 좀 이상해. 아니, 지방이 원래 전파를 투영을 잘 못 시키나 보지. 아, 그런가?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주파수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본의 아이폰을 가져오면 우리나라에서 애플페이 못 쓴다. 네. 버스 카드 못 쓴다. 네, 뭐 그런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것도 RFID나 NFC 같은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네. 그것도 똑같이 주파수를 이용하는 거고 네. 그럼 주파수라는 건 대역이라는 게 있고 대역폭. 네네. 네, 그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랄까 호환이 안 호환이 된다. 안 되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RFID는 칩셋으로 제공이 되잖아요. 네. 칩셋의 형태를 띈다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보통 택배 같은 거 오신 거 봤을 때 네네. 가끔 스티커나 이런 거 뜯어보면 네. 뒤에 이상한 회로 같은 게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은박지 같은 거예요. 그쵸. 그게 RFID 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RFID 칩에 그 제공하는 전파가 나라마다 다르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전화할 때 사용하는 주파수가 다르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이 약간씩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스티커 뒤에 뭐 구리 도선처럼 뺑뺑 이렇게 있는 거 네네네. 그게 RFID인데 네. 재밌는 게 이게 전파라 보니까 몸을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몸에다 심는 경우가 많아요. RFID를 네. 멍멍이들 목 뒤에.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 몸에도 심습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하긴 해요. 귀찮아서. 왜? 아니 차원 찍기 귀찮아서요. 귀찮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냥 그 회사 출입구에 띡 들어가면 삐빅하고 아니, 출근. 손목 같은 데다가 그걸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아니 뭐 근데- 근데 그 뭐 미래과학 영화 보면 많이들 넣기도 하고 뭔가 그 자연스러운 그 시스템 중에 하나잖아. 네. 당연히 발달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진짜 자연스러운 거라서 국가에서는 이런 규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공무원에 한해서 RFID를 강제로 몸에 이식할 수 없다. 국가가. 무슨 말이야? 국가가 공무원에게 네. RFID 칩을 네. 신체에 강제로 이식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당연히 강제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민주주의 국가인데? 아니 왜 그러냐면 네. RFID가 보안에 굉장히 취약해요. 네. 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게 만약에 보안적 허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다른 나라도 이거에 대해서 각자만의 규정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 그 미국에서 오바마 케어 할 때 몸뚱이에 몸에다가 박는다. RFID 칩을 넣겠다 이래서 막 엄청 논란이 안 됐죠. 많았잖아요. 예. 제가 생각해도 내가 필요해서 나 사원증 넣고 싶어. 그래서 넣는 거는 상관이 없어. 근데 국가가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증이 모두 RFID 칩으로 바뀌어서 왼팔에 심으셔야 합니다. 왼팔 정해진 곳에.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지나가다가 쓱 그게 해킹 당했어. 그러면 워낙 RFID는 아무리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기술 발전에 의해서 해킹이 당했어. 네. 그러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RFID 보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보안이 얼마나 취약하냐면 여권 같은 것도 RFID 들어있잖아요. 안에. 여권이 이제 전자여권이라고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RFID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구글에서 여권 해킹 검색해서 프로그램 다운받으면 네.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네. 그 소설 중에 리틀 브라더라는 소설을 보면 이 기술을 되게 많이 씁니다. 빅브라더 말고 리틀 브라더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통 주차장 들어갈 때 네. 주차 카드를 찍잖아요. 아, 차에서. 맞아요. 네. 그것도 RFID란 말이야. 네. 차에서 주차 카드를 찍어요? 네. 그 차단기를 열기 위해. 그 뭐야 저기 뭐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차량 등록되는 곳들 네네네. 회사 차량 등록 같은 그쵸. 거. 그래서 그것도 해킹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네, RFID라는 게 실제로 보안에 굉장히 취약해서 어떻게 활용하기 좀 애매하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저희 회사의 건물 안에 RFID를 주고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떤 회사에서 이 RFID 칩을 복사를 한 거예요. 카드를. 맞아. 회사 내에서 복사도 쉬워요. 여러 가지 회사가 들어있는 네, 건데. 그러니까 A라는 차 네. 만약에 뭐 0000 차량에 뭐 A라는 RFID 카드를 줬는데 A라는 카드를 다시 만들어서 네. 같은 회사에서 다른 걸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차가 뭐 회사당 한 대씩만 등록을 해주거나 이러니까. 그러니까 5대를 쓰는 거예요. 카드를 복사해서. 야. 왜냐면 IT 기업들이 있는 건물이었거든. 그러니까 짱구를 굴리다 보니까 잔머리가 그렇게 나왔나 보네. 그러니까 요새는 뭐 안드로이드 폰에도 다 리더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기술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5대 다 못 들어가게 됐다는. 금지됐어. 한심하네요. 네. 네. 근데 아무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RFID의 그런 단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아, 뭐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RFID 칩에는 건전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전력을 어떻게 어떻게 공급해요? 그게 딱 통신이 돼요? RFID라는 게 네. 태그가 이제 들어 있잖아요. 네네. 구리 도선으로. 이게 형태가 패시브 형태가 있고 네. 반패시브가 있고 네. 액티브 형태가 있어요. 네네. 반페르시 아니고. 네. 네. 그래서 패시브 형태는 전지가 안 들어갑니다. 예. 다른 건 들어가요. 전기지가 필요해요. 네. 그럼 대부분 버스 카드나 이런 데 들어있는 건 패시브 형태겠네요. 그럴 겁니다. 네네. 왜냐면 이제 그 카드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네네. 그 카드에 있는 데이터를 그 결제하는 뭐라 그러지? 카드 네, 찍는 뭐 데를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서 네, 읽어드리는 네, 거야. 쏴서 튕겨져 나오는 데이터를 읽어보는 그거를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패시브 형태는 그게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전기가 드는 건 예를 들어 비콘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전기가 통해야지 좀 전지가 필요한 거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상호 통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호 통신이라기보다는 여기 그 RFID 칩이 네.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거고 직접. 네네. 패시브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땡겨가는 가져가는 거고. 땡겨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뭐 네네. RFID가 근데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그 물건을 정리한다는 기준에서 네, 바코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 그렇죠. RFID는 어떻게 사용돼야 되나요? 예를 들면. RFID도 이제 아까 말했듯이 리더기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RFID도 이 칩셋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리더기가 쓰기도 가능한가 보군요. 아니요, 이제 그 쓰는 다른 네. 칩 프린팅 하는 게 있는데 네네네네. 그걸 이용해서 작성을 해서 붙이게 된다면 네네네. 내가 그냥 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더기를 빵 키면은 어떤 물건들이 집에 있는지 다 보이는 거죠. 모든 거에 그게 붙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들에. 그 뭐 우리 쇼핑몰 특집에서 한번 했었나 모르겠지만 네.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알리바바 특집도 있었지. 네네.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에 가면 RFID 스티커를 대량으로 팔아요. 맞아. 한 장에 얼마 정도 하나요 보통? 뭐한 장으로는 안 팔죠. 그렇지. 100장에 뭐 100장에 1,000원 막 100장에 1,000원 이렇게 파니까 그렇지. 그걸 사서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책 뒤에 붙였어. 그러면 그거를 요새는 안드로이드 폰은 NFC 리더가 다 있잖아요. 네. 찍으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안드로이드 폰은 리더기를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아니 근데 쓰는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칩셋을 뭐 한 1000장을 샀어. 네. 칩을 1000장을 샀어. 1000장 사봤자 얼마야? 10,000원? 뭐 만원 만 원은 안 정도 해요. 네. 아무튼 샀어. 그럼 그 칩의 내용을 빈 칩이 오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CD를 보통 굽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거기다 데이터를 넣을 수 있거든요. 뭘로 넣어요? 그 리더기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리더기 쓰는 프로그램이 쓰는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사람들이. 회사에다 갖다 놓고 자기 책상에 붙여요. 그러면 내가 책상 근처에 오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뭘 실행하는 거야.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써요. 네네. 내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앞을 지나가면 네. 얘가 갑자기 푸시가 온다든지 막 그럴 때가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도 RFID 기술을 통해서 음. 사용을 했었죠. 요새는 블루투스로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 RFID 칩셋의 내용을 쓰기가 일반적인 사용자들, 청취자분들도 하기 좀 편할 만큼 쉬워요. 간단한 작업인가 보죠. 되게 굉장히 간단하고 이 RFID란 기술이 약간 생소하고 거기다가 티모니 스마트카드 이런 데 들어간다고 나랑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거 아니야? 내가 만들진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엄청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집에 스티커 하나 붙이는데 굉장히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너 쓰집에 해야지. 그 뭐 요건 여담이지만 그 제가 최근에 저번 주에 홍콩을 갔다 왔는데 네, 그 홍콩에 가면 홍콩의 스마트 팀원인 그 옥토퍼스 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홍콩은 문어 카드예요. 네 문호 카드인데 그거를
그 안에 제가 한국에 카드가 있었는데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안드로이드 폰 한 대 빌려가지고 옥토퍼스 카드 리더기를 찾았더니 네, 있어요. 그게 얼마가 남았는지 딱 찍으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RFID나 바코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해지는 규격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건을 관리할 수 있다, 재고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유 게시판에 글 올려주신 거는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뭐냐, 서비스가 뭐냐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정리를 하는 거는 지금 바코드와 NFC, RFID 방식을 이용하면 그 자기가 어떤 규칙을 만드는 거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이제 규칙은 세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바코드는 찍어야지 반응한다면 NFC, RFID는 좀 거리가 있어도 어느 정도 다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렇죠. 서로 장단점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물건들의 주민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2부에서는 이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네. 엑셀을 소개해 주시겠군요. 네. MS 엑셀이 짱이죠. 엑셀 짱이지. 네,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